제 이름은 박선영. 올해로 결혼 15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성실한 과장이고 저희 슬아에는 토끼 같은 딸 하나, 여우 같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남들은 저희 가정을 보면 단란하고 평화로워 보인다고들 하지만 꺼진 불씨 아래 뜨거운 재가 숨어 있듯 저희 집안에는 15년간 골마 터지기 직전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주버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남편보다 5살 위인 아주버님은 어릴 적부터 허약했지만 머리는 비상하다는 칭찬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졸업 후 번번이 고시에 낙방했고 그 후로는 이 사업 저 사업 손을 대며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손대는 사업은 어찌나 유망해 보였는지 시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이 제2의 스티브 잡스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반면 제 남편은 학창시절부터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굳은 일은 도맡아 했고 불평 한마디 없이 제 몫을 해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졸업과 동시에 취직해 15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남편은 언제나 알아서 자라는 아들이었고 아주버님은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짠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구도는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결혼 초 저희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18평짜리 낡은 빌라 전세에서 시작할 때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유망한 IT 사업에 보태주신다며 저희 결혼 축의금에까지 손을 대셨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시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선영아, 너희는 맞벌이하니 금방 모으지 않니? 첫째가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너희 집부터 덕하니 사줄 사람이다. 형이 잘 돼야 동생도 좋은 거 아니겠니? 들어온 축의금 일단 엄마한테 좀 맡겨다오. 남편은 차마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텅 빈 통장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 돈이면 낡은 세탁기라도 바꿀 수 있었고 신혼여행 가서 하다못해 근사한 저녁이라도 한 끼 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은 아주버님의 허황된 꿈을 위한 투자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유망한 사업은 1년도 채 안 돼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주버님은 더 큰 빚만 남긴 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의 축의금 이야기는 그 누구의 입에서도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돈처럼 그렇게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40이 훌쩍 넘도록 변변한 직장 없이 부모님 댁에 얹혀 살며 가끔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반찬이라도 하나 해 오시면 꼭 2개를 만들어 하나는 아주버님 몫으로 챙겨가셨고 저희 아이들 용돈을 10,000원 주시면 아주버님께는 10만 원을 지폐로 쥐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남편 생일 선물로 큰 마음 먹고 사준 고급 셔츠를 보시고는 어머 이거 참 곱다. 첫째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라며 은근슬쩍 사이즈를 물어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남편 얼굴을 봐서 꾹 참아야 했습니다. 사건은 작년 가을에 터졌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대뜸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우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선영아, 내가 너한테는 정말 이런 부탁하기 싫은데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왔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이번에는 친구와 동업으로 수입차 리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해 3억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사재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었습니다. 매일 빚쟁이들이 집 앞에 찾아와서 험한 소리를 해대니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
내 아버지는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까지 하셨어. 큰애는 매일 죽는다는 소리만 하고 이러다 내가 정말 큰아들 잃게 생겼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선영아, 너희 지금 사는 아파트 그거 팔면 안 되겠니? 너희는 아직 젊고 둘째도 직장 탄탄하니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큰애 숨 좀 돌리게 해줘야지. 내가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저희 부부가 잠 못 자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피땀 흘려 마련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팔라니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을요. 어머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대출금이 아직 많이 남았고 무엇보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어서 이사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눈물로 예언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는 지금 내 아주버님이 죽게 생겼다는데 고작 애들 학교 문제가 대수야. 형제가 어려우면 발벗고 나서는 게 당연한 도리지.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정 없는 며느리를 들여서. 역시 없는 집안 출신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서는 한숨을 쉬고 우는 소리를 하고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와 현관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일하는 파트타임 직장에까지 찾아와 제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방법이 없을까? 형이 저러다 정말 큰일 낼까봐 무서워. 엄마도 매일 저러시니 내가 회사를 다녀도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럼 당신은 이 집을 팔자는 말이야. 우리 민준이는 어떡하고? 당신 형은 1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항상 저랬어. 그때마다 부모님 노후자금 다 갖다 바치고 해결해 주셨지만 결과가 뭐였어? 이번에도 이 집 팔아서 빚 갚아주면 그 다음엔 뭘로 또 사고 칠지 어떻게 알아?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형에 대한 걱정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저는 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주버님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다던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라운딩을 즐기는 사진, 새로 뽑은 듯한 번쩍이는 외제차 옆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 고급 셔츠와 시계로 치장한 모습까지. 사진 속 아주버님은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몰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흥신소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주버님 친구의 아내와 연결이 닿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아끼던 그녀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한숨을 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영 씨, 사실 형님 사업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 자체도 없었어요. 그거 전부 다 도박 빚이에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아주버님은 몇 년 전부터 해외 원정 도박에 빠져 있었고 이번에 진 빚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강원도 카지노와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날린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사업 사기로 둘러댄 것이었죠. 심지어 그 번쩍이던 외제차는 리스 사업을 한다며 지인에게 잠시 빌린 것이었고 골프는 빚을 갚아줄 호구를 물색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분노보다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남편의 고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할 뻔했던 그 모든 위기가 한심한 도박꾼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드나들던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지인들과의 통화 녹취,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을 잡았습니다. 바로 시아버님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 시어머니는 또다시 눈물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른 후 갑자기 제 남편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이 내 아버지 칠순인데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내 형이 곧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동생 된 도리로 내가 어떻게 좀 해봐라, 이 어미 소원이다. 순간 잔치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희 부부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주버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사업 사기당하신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사업 같은 건 있지도 않았죠. 여기 아주버님이 지난 1년간 드나드신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이랑 강원도 카지노 VIP룸 출입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주버님께 돈 빌려주신 분들이 사업 자금이 아니라 도박 빚이라고 증언한 녹취록이고요. 제 말이 끝나자 좌종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으신 건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 아버님의 불호령에 아주버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어디서 이런 짓을.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악독한 것. 악독한 건 제가 아니라 15년간 부모님 등골 빼먹고 동생네 보금자리까지 팔아먹으려 한 아주버님 아닐까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아니 모르셨다고 해도 자식 잘못 키운 죄를 왜 저희에게 떠넘기시려고 하세요? 저희가 아주버님 인생의 보험인가요? 저희가 왜 아주버님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아이들의 미래까지 저당 잡혀야 하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묵혀뒀던 축의금 이야기부터 시작해 사소한 차별과 서러움까지 모두 쏟아냈습니다. 제 울분에 찬 외침에 남편도 고개를 들고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동생 노릇, 자식 노릇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말이 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도 지키고 싶습니다. 형 문제는 이제 형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날 칠순잔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의 뺨을 때리시고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당신이 저놈을 저렇게 만든 것이라며 평생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후 아주버님은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내 빚은 내가 알아서 갚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와 연락을 끊었지만 남편까지 등을 돌리자 결국 몇 달 후 먼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더 이상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지방의 공장에 취직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비행기 안에서 신나게 웃었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꺼진 불씨인 줄 알았던 분노는 제가 되어 흩어졌고 15년간 흘렸던 제 눈물은 우리 가족을 지켜낸 복수가 되었다고. 이제 더 이상 저희 인생에 아픈 손가락 때문에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